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저 혼자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시장에 어느 정도 또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시장 이야기 저랑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인 랩소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시세부터 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 때문에 뉴욕 증시에 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더 큰 호재로 좀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은 보합이지만 106,00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또 기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06,70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지금 이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들이고 저희가 1년치의 비율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전고점을 한 번 더 체크했을 때 107,000, 106,100달러고 여기 보시면은 106,400달러여서 이제 전고점 돌파의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거래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달라요. XRP 가격도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더 팍 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여기 전고점 돌파가 좀 나온 상황이고 다시금 이제 지금 보합이 보여지는데 어떤 거래소에서는 107,000이 이제 전 고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전체 차트를 볼게요. 일단은 이제 정확히 전고점을 뚫었다 이런 거는 이제 소수점의 차이도 있고 거래소마다의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지난 불장에서의 패턴이 전고점을 살짝 찍어줬을 때가 불장의 약간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패턴이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전 패턴과 비교했을 때고 뭐 이전 패턴과 지금 불장의 패턴이 무조건 들어맞는다 요런 거는 또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제 106.75K, 106.82K, 106. 지금 57K고 여기가 106.65K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전고점 돌파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이후에 시장에서 다시 조금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요 보시면은 이렇게 꼭지점에 도달을 했다가 꺾이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전고점 돌파다라고 보시고 어떤 전문가들은 전고점 돌파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었을 때는 요번 불장 사이클에서 물론 요렇게 급격하게 올랐을 때 요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변수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불장에서 요렇게 쌍봉의 쌍꼭지점의 형태가 나왔고 우리가 또 기대했던 게 여기에서도 쌍꼭지점을 기대를 했는데 새로운 신고가가 나온 다음에 지금 쌍꼭지점이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점인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좀 시장에 나오고 있고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다시 소폭의 조정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더리움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8% 올라서면서 2,500달러 선을 좀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XRP도 3% 올라서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솔라나 코인도 5.42%, 그다음에 도지코인도 4.71%, 수익 코인도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전체 마켓캡이죠. 시장의 볼륨 자체는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나타내고요. 그 100개 코인에 관한 이제 인덱스 그 차트도 보시면은 다시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요 100개, 상위 100개 코인들 중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68.75% 도미넌스를 좀 나타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여전히 좀 굉장히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트 시즌 지수도 봐야겠죠. 24라는 시즌 지수가 나타내주고 있어서 알트 시즌 지수는 다시 꺾이는 모습인데
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떨어지고 이제 비트코인 쪽에 관해서 도미넌스도 같이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62.8을 나타내는 부분들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비트코인 고점 이후의 원래의 패턴대로라면은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와야 되는데 고거는 이제 쪼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많은 분들이 다음 시장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를 약간 기다리고 있는 고런 시점들이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러면은 저랑 준비한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요거를 이제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시가총액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과연 그 성장을 한 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가 이제 당연히 보동의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엔비디아가 이제 또 간밤에 올라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MS 그 빌드 2025라고 해서 개발자 컨퍼런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이슈 모멘텀 가져가면서 뉴욕 증시에서 1% 가량 올라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으로 보시면은 거의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아마존 쪽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마존을 이제 얼마 전에는 이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쪼금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인데 일단은 비트코인은 6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고 요건 굉장히 놀랍죠. 구글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많은 자산군이다 보니까 고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뒤로는 실버랑 사우디 아람코 그리고 메타 플랫폼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 은퇴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이게 30일 동안의 주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좋지는 않아요. 그만큼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던 이 주식에 관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런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현재는 6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들 하나하나 볼 텐데요. 그 레드넷 공동 창업자인 마우리시오 디 바르톨로메오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드 공매도 경험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으로 명확하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것에 관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고런 자산 자체를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을 받는 거고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떤 시즌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도 집값이 또 올랐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주식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테마주나 알트코인들처럼 막 이런 변동성이 있지 않고 약간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자산이잖아요. 부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고런 느낌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컨센서스 컨퍼런스 현장에서 이 비트코인이 나타나기 전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볼리바르를 공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한 화폐인 볼리바르를 빌려서 강한 화폐인 달러를 보유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의 평가 차익 이익을 얻는 정형적인 해치 전략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보다 더 강한 통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하는 유사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 강한 통화를 통한 차입 전략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그만큼 예전에 그러니까 볼리바르의 이제 통화 가치가 워낙 낮으니까 약한 화폐인 볼리바르를 빌려서 강한 화폐인 달러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일본 엔화로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미국 달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시장에서의 어떤 해지 전략이라든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가치를 조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또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저도 이제 뭐 요렇게까지 막 전략을 세워보겠다까지는 아닌데 나중에는 비트코인으로 파생된 이제 많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 이더리움까지 출시가 됐잖아요. 아마 나중에는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면 뭐 비트코인과 금을 결합한 ETF 상품 요런 것도 나오는 게 완전 허무맹랑한 그런 뭔가 상상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에 관한 기관 수요가 너무나 강력해졌고 그런 게 최근에 나왔던 13F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한국 이야기인데요. 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급팽창하면서 원화 예치금이 10조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치금이라고 하는 건 대기자금이잖아요. 언제든지 암호화폐를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거래 가능 이용자가 무려 1,000만 명에 육박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반년 만에 2배 불어났고 수익성과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거래소 코인마켓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이제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요 소식은 처음 듣는 소식은 아닌데 예전에 한 국회의원실에서 2024년 이제 가상자산 거래액이랑 투자자 규모 요런 것도 조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참고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9건의 원화거래소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상반기 대비해서 91% 급증한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근데 2024년도 하반기가 워낙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딱 집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평균 거래 규모는 이제 6.0조 원, 그리고 하반기는 7.3조 원으로 22% 성장을 했고, 총 영업손익 같은 경우에도 28% 성장을 했고, 원화 예치금도 무려 114%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원화를 예치시킨 거죠. 언제든 기회가 되면 내가 암호화폐를 좀 살 거야. 이런 그런 이제 예치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있잖아요. 논문을 쓰면서 이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좀 찾아봤었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 그리고 가상자산 종목 수도 굉장히 크게 올라간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 가능 이용자 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100만 원 미만 보유자들이 좀 올랐다라는 거는 좀 소액 투자자나 신규 투자자가 많아요. 우리가 이 세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처음부터 엄청난 금액을 베팅하지 않잖아요. 약간 간을 먼저 보겠죠. 왜 삼성전자도 내가 이제 초기 투자자인데 살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막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조금씩 사는 그런 전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용자 수가 많아졌고 사실 2024년도 하반기는 정말 불장이었습니다. 포모 현상까지 있었고 저 진짜 지인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사도 되냐? 근데 이제 통계 수치가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가상자산이 이용자가 많이 육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한국의 세법상 물론 이제 과세는 유예가 돼서 2027년도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근데 금투세는 폐지가 됐죠. 근데 이제 가상자산 세금 매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세금에 관해서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기타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회성 소득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로또를 샀어. 근데 이제 로또에서 뭐 500만 원이라도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그 500만 원에 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세금의 자산을 이렇게 기타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옳지 않다라는 그런 학계 이야기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만큼 시장의 규모는 확대가 됐는데 우리가 사실 가상자산을 이제 복권과 같은 일회성 소득으로 보는 게 투자자분들도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타 금융 소득에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다른 자산들과의 이제 손익 상계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 투자만 하지 않잖아요. 가상자산 투자하고 해외 주식도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에 관한 손실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헷갈릴 이해가 많아서 요거를 이제 개정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자료만 보더라도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하는 업자도 늘어났고 이제 거래하시는 이제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사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부과하게 된다면 이제 조세 형평성에 맞는 그런 부과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유의미하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뉴스는 제가 이제 맨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비관론자다. 왜 우리가 이제 월가의 큰 은행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JP모건 이야기하잖아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반도체 겨울론 막 이런 거 많이 리포트 확인을 하시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JP모건이 있는데 그 JP모건의 CEO가 있어요.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근데 그분이 워렌 버핏이랑 같이 암호화폐 완전 비관론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월가 회의론자마저 거래를 허용했다. 비트코인은 106K를 상회했다. 106,000달러가 상회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분도 지금 스탠스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연례 투자자날의 행사에서 제이미 다이먼은 JP모건이 비트코인을 사는 걸 허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보관을 하지는 않겠다. 커스터리 하진 않겠다. 고객의 명세서에 비트코인을 표시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CNBC는 이번 결정이 미국의 최대 은행이자 오랜 기간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비판적이었던 제이미 다이먼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이제 변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도 제이미 다이먼은 암호화폐는 뭐 사기야 조작에 굉장히 취약한 자산이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런 거죠. 살짝 콧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걸 보관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거래를 할 수 있긴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진짜 이 제이미 다이먼의 콧대도 꺾었다. 그 제이미 다이먼 굉장히 이제 전통 금융권에 있었던 인물이고 JP모건의 CEO이기도 하고 또 되게 이제 훤칠하게 생기셨어요. 외모도 되게 멋있게 생기셨어요. 영화 배우처럼.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점차 주류 투자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해석으로 시장에서는 보는 거죠.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 이제 JP모건 CEO가 어떤 입장들을 고수를 했었느냐 보면은 근데 이분이 되게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한마디 하고 이제 뭔가 미국의 재정에 관해서도 좀 한마디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다 망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 소신 발언을 또 잘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막 CNBC TV에도 출연을 가끔 하시고 인터뷰하시고. 근데 암호화폐 가치가 급등을 했었던 지난 불장입니다. 2021년도 당시에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일축을 했고, 그리고 미국 상원 청문회에도 이제 그분이 이제 참석을 하시면서 나는 항상 이제 암호화폐랑 비트코인을 굉장히 깊이 있게 반대를 해왔다.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용도는 범죄, 마약, 자금 세탁 이런 쪽이다. 그런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부의 어떤 결정권자였다면 나는 비트코인을 폐쇄했을 거다. 없애버렸을 거다. 그러니까 정말 비관론자였죠. 사실 2021년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V자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최고가를 찍었었던 지난 불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보스 경제 포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비트코인이 아무 기능도 없고 나는 그것을 펫럭이라고 부른대요. 애완용 돌멩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엄청 막 비관을 하신 거죠. 비판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막 그땐 그랬어요. 이거는 애완용 돌멩이 불과해. 비트코인? 펫럭? 막 이러면서 내가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날이 될 거야. 나는 이제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래. 비트코인 정말 쓸모없는 자산이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입장은 항상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요번에 JP모건이 현재 이제 JP모건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방안을 또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비트코인 선물 기반의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노출돼 있었고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은 피해 왔는데요. 일단 요거를 이제 허용을 할 거다라는 입장인데 뭐 그래도 약간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그걸 보관을 하진 않겠다. 그냥 이제 비트코인을 고객이 원한다면은 살 수 있게만 내가 좀 해줄 거야. 약간 요런 스탠스로 좀 바뀌었습니다. 되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에 우리는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또 뭐 우리가 비트코인의 역사는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모건 스탠리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 8월부터 일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자격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가 있어서 이제 세일즈하시는 분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영업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또 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이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요것도 이제 조금 자세히 짚어보자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물론 급등락이 굉장히 크기는 한데 그래도 원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미국만큼의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고의 신용 등급은 아닌데 그거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신용 등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로 외환수합부도 좀 맺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환율 방어력이 되게 안 좋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체감할 땐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정말 이제 인플레이션을 많이 겪는 나라 대비해서는 그래도 원화의 가치를 좀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약간은 빈민국으로서 통화 가치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대표적으로 지금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뀐 터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도 예를 들면 이제 통화 가치가 너무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최근 사례로 보자면 코로나 이후에 촉발이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 한 통을 사는데 1,000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내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물 한 통을 사는데 10,000원이 들어. 그러니까 그만큼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참고로 튀르키예 내에 이제 암호화폐로 환전을 해주는 환전소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정부 측에서 조금 반대를 해서 막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엘살바도르 통화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분이신데 되게 젊으시죠. 그래서 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자국의 비트코인 투자로 약 5천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축통화로 이미 사고 있거든요. 기축통화가 아니라 법정화폐로 도입을 하고 비축 자산으로 이미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켈레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위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거기에 올린 스크린샷을 통해서 당국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는 6억 4,400만 달러고 원금은 2억 8,700만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이고요. 그리고 차익이 6,980만 달러입니다. 사실 이제 IMF 쪽에서 엘살바도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경제에 개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대출 계약서에 비트코인 사지 말아라, 관련한 활동을 하지 마라 이런 걸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이 과연 옳을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마지막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1조 원 가까운 유입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1조 원 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된 이후에 1조 원 넘었던 사례가 몇 번 없었거든요. 손에 꼽은 시즌인데 이제 그만큼 시장 자금 유입성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난 16일 유입액의 3배 가까운 9,313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고 이더리움은 대신 191억 원의 자금 유입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IBIT에서 가장 많은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데이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탈 이제 1억 원 가량의 매입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운용사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9일 날 유의액들 요렇게 통계를 내 보니까 9,8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1조 원이 좀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1조 원 가까이 또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관한 그런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긍정적인 또 해석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산 운용사로 또 등극이 된 부분도 있어서 계속되는 기관의 요게 수급과 또 유입, 그리고 또 현물 ETF는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사요. 그래서 꼭 이제 내가 비트코인 자체를 사기보다는 현물 ETF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혼자서 다양한 내용들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 또 도움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저희 랩소디는 오늘은 여기서 좀 빠르게 인사드려 볼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